네, 현재 시간 8시 24분 지나갑니다. 일단 뭐 사실 최근에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인데 간밤에 유가도 많이 올라갔고 네. 국채금리도 올라가니까 좀 뭔가 불안불안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어제 이제 환율이 그냥 쑥 올라 버렸는데 꼭 뭐 위안화만의 약세도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어제 모든 통화가 이렇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도 그냥 10원 넘는 상승세를 보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오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로서는 이게 또 무슨 새로운 어떤 변곡 신호인가 싶은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한번 오늘은 진짜 유동원 본부장하고 제대로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죠.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노동절 휴장 마치고 돌아왔는데 뭐 지금 유가도 오르고 국제금리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예. 뭐 전체적으로 S&P 500, 다우 다 하락을 조금 했습니다. 뭐 예. 1%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락폭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전날에 금요일 날 그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반짝 상승을 했다가 또 어제는 제법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러셀 있어요. 2000이 2% 넘었죠? 네. 낙폭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다들 헷갈려 하십니다. 헷갈려 한다. 네,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다가 또 9월 달이 참 힘든 주식시장에서는 힘든 달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가의 흐름이 네. 가장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의구심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한국 시장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화가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바로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한국의 환율도 그렇고 또 어제 발표된 인플레이션 숫자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좀 한국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셰일가스고 또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얼마나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지 또 유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지를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저희가 결론을 내려드리면 9월 달은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게 미국 증시의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갖고 계신다. 네. 밀리면 또 이렇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신다. 예. 이게 지금 어쨌거나 이제 뭐 세 개로 아니면 뭐 원자재까지 포함한다면 4개 정도로 시장을 나누면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뭐 커머디티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겠는데 네. 조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현재까지는 과거처럼 다른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금리가 오른다고 달러가 강하다고 네. 유가가 오른다고 우리가 그렇게 막 흔들릴 거야. 예전보다는 보기는 보지만 큰 영향은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금리를 정말 미국에서 많이 올렸죠. 네. 그래서 지금 벌써 뭐 5.25에서 5.5% 미연준 기준 금리입니다. 이 정도 금리는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거죠. 금융위기 터지기 전, 그러니까 2007, 8년도 숫자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을 보고 있으면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만큼 예. 굉장히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물론 정부의 부채 비율은 높지만 네네. 가계라든지 기업들의 연체율이라든지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생산성 지표라든지 또 전체적인 무역 수지 숫자라든지 또 가계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때 2007, 8년보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반대로 미국은 좋아졌는데 예.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9월 달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변동성이 있지만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S&P 500의 월 평균 수익률 한번 차트 올려주시면은 지금 과거의 평균 보시면은 8월 달, 9월 달이 좀 안 좋은 달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9월 달이 과거 1945년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 빨간 숫자가 나오죠. 마이너스 0.73%. 그러니까 과거에 상당히 긴 기간 평균이 가장 안 좋은 달이 9월 달입니다. 예, 그래서 이 9월 달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어떤 위기가 터질 것이다 이런 걱정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걱정하는 정도. 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 굉장히 좋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터지지만 않으면 10월, 11월, 12월 달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고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기회를 살릴까 하는 거를 좀 찾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면 주식에 대한 비중에 있어서 여전히 저희는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80% 정도를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채권 부분에 있어서 참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제가 요즘에 강의를 다녀보면은 네. 채권 투자를 좀 많이 하셨어요. 특히 연초에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손실률이 제법 큽니다. 예. 왜냐하면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지금 채권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안 올린다. 그러면은 투자할 만은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만기의 길이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즉 장기 10년 국채 금리는 크게 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기 금리가 3.5% 수준에서 크게 변하기는 어렵고요.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4.2% 정도 되지만 많이 떨어져 봐야 3.5%?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금리는 3.5% 수준인 거죠. 자,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채권은 전형적으로 단기 채권, 그러니까 1년짜리, 정말 길면은 3년 이하 이 정도의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적절한 비중은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언제 그럼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야 되냐? 지금 이 차트 나오는 거 보시면은 참 놀라운 모습인데 채권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예, 채권 투자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참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3년 연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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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이유는 아까 그 차트 보시면 그 3년 연속 전에 정말 채권 수익률이 좋았죠. 그러네요. 굉장히 파란색이 예. 굉장히 높게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채권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걸 해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다라고 네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의 투자에 있어서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시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드립니다. 개인 고객분들이 자꾸 지금 현재 타이밍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자꾸 보면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가능성을 보면서 채권 투자를 하시는데 네. 너무 빨라요. 그 템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권 투자는 안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드 커브가 지금 장대 금리 차가 역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쪽의 금리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 채권에 대한 투자는 괜찮은데 네. 장기는 쉽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의 그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즉 개인 투자자들 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들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 60% 정도 들고 있어요. 예. 근데 과거에 66%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죠.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언제적이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주식이 과열됐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자꾸 골디락스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 들어오고 이게 또 그러니까요. 하락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주식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네. 모든 산업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선별 작업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계속해서 좀 강조해 주신 내용이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뭐 훌쩍 넘어가서 예. 그 유가 부분에 있어서 다들 걱정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사우디든 러시아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석유 산업 자체가 앞으로 아주 화랑의 산업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네. 심지어 중국이 예. 가장 빠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중국의 도로교통 관련 석유 수요 전망치라는 게 있죠. 지금은 좀 더디게 떨어지는데 2025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가장 점유율이 높죠. 그리고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전기차 시장이 중국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국가별 차량 공유 서비스 중에서 전기차 비중 한번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거의 40%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가장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게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최근에 빠르게 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태양광 쪽에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면 특히 이제 석탄 수요보다도 이 태양광 쪽이 훨씬 더 공급 부분에 있어서 전력 공급을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거라는 것이 2024년입니다. 내년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다 감안하면은 원래 이제 석유 수요 중에서요 자동차와 트럭이 전체 글로벌 석유 수요의 거의 4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변하면 변할수록 석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일시적으로는 뭐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다 또는 중국 경기가 이제 뭐 바닥 지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자꾸 얘기를 하면서 석유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수요가 예.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공급 쪽을 갖다가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지금 유가를 끌어올리는 거다. 이거 오래 가지는 못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유가 부분을 마음 놓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이거 이제 지표도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됐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수급 따졌고 이제 기업 실적 따지고 하면서 지표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여느 때보다 좀 줄어든 건 맞는데 어제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PMI 이제 서비스업 쪽이었는데 중국도 나왔고 유로존도 나왔고 근데 둘 다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 지금 숫자로 보자면 그렇죠. 6월에 이제 중국 8월이죠. 차이신 서비스 PMI가 51.8인데 8개월 만에 최저치다. 전월이 54.1인데 51.8.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숫자가 서비스업이 47.9네요. 그런데 30개월 내 최저치. 그리고 이제 합성 PMI 제조업하고 같이 본 것도 46.7, 예비치는 47인데 조금 떨어졌고 전월 48.6에서 46.7. 자, 이렇게 되면은 요즘 미국이 제일 좋다는 본부장님의 그 진단에는 이제 공감이 가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 미국이 제일 낫네 싶은데 그러면 요 유럽 쪽하고 중국 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뭡니까 뭐 아닌 게 아니라 저 해류도 돌다 보면 이렇게 뭐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지금 타이밍이 이렇습니다. 보면 자꾸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네. 유가도 올라가요. 그럼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 잘 생각해 보면 경기가 회복하나? 뭐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 네네. 이런 그런 거죠. 느낌은 들죠. 예.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나쁘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50 이상이라는 거는 그만큼 그래도 어쨌든 확장이다라는 거죠. 중국은. 예. 네, 그래서 네. 자꾸 숫자들이 뭘 얘기를 해주냐면 골디락스를 얘기를 해주는 골디락스.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골디락스를 이끄는 국가가 어디냐?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골디락스가 일어나려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생산성 향상이 더딘 국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생산성 향상이 뭐 어떤 이유든 타의적이든 원했던 잘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전환이 빨리 돼야 되는데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을 직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은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좀 더디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쪽을 보시면은 생산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의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전기차로의 전환도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도 있고 또 AI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국가별 상대적 매력도를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업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국가들의 매력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으로 보면 나스닥 100과 나스닥인 거고요. 네. 또 신흥국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생산성은 좀 더딘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소비 시장 자체가 좀 위축이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계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출 쪽에 있어서는 전기차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요즘 HBM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쪽이 굉장히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그다음에 또 대만은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계속 찍어내려면 TSMC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만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또 베트남을 자꾸 이 제조를 베트남 쪽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이. 그렇다 보니까 베트남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지수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좀 이런 모습이 증시에는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가 오히려 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좋습니다. 네. 물론 모든 게 다 올라가면 참 좋겠죠.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과잉 생산을 하게 되고 너무 GDP가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거품이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엄청난 긴 기간 동안에 해소 구간이 필요한 거죠. 중국을 보시면은 2009년부터 2011년 동안에 엄청나게 생산 기지를 지어댔죠. 그러니까 지금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에 반짝장이 오고 나서 네. 별로 재미가 예, 없는 거죠. 예. 만약에 미국도 보시면은 2007, 8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생산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투자가 일어났어요. 부동산 투자가. 그러고 나서 해소하는데 걸린 시간이 3년이 걸렸습니다. 미국 같은 국가도.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저희는 오히려 투자하기가 오히려 편하고 네. 또 수익을 상대적으로 올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국가별 그 상승, 국가별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미국의 나스닥에 초점을 맞추고요. 또 예.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도 생산성이 좀 좋아지는 그 나라 쪽의 비중을 늘리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FOMC가 또 9월 달에 있고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 이제 뭐 금리 동결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11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네, 뭐 여태까지는 예. 11월에 대해서 한번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몇 달간 얘기를 해드렸던 거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게 시장에 팽배해지면 네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네. 그때부터는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빨리 또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저희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경기가 골디락스 구간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런 얘기를 예. 하고 있죠.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15% 떨어뜨린다. 네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져 있는 미국의 예대율 차트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과거에 이렇게 점선으로 그어놓은 것들이 있죠. 보시면 저게 이제 사이클인데요. 예대율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예. 예대율이 올라가는 구간이 보통은 이제 경기가 침체로 넘어가지를 잘 않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이를 보시면은 짧아야 5년이에요. 예, 과거에 2번 있었던 4차 시기와 5차 시기를 보시면은 약 5년 가까이 예대율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네. 특히 2013년부터 18년 이 사이클을 보시면은 예대율이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더디고요.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이 시대의 대표 대장주가 애플이었던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AI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급격하게 예대율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금이 감소를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대출 증가율이 5%대 정해져 있어요. 네.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출 증가율이 그 정도일 거고 GDP 성장률도 명목상으로 4, 5%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빼고 나면 GDP 성장률 2% 시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대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를 타이밍을 보시면은 2021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 5년이라고 생각한다면 2026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사이클은 제가 볼 때는 좀 장기화되는 네. 골디락스 구간이 연결이 돼서 장기화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성공하려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 돼요.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네. 그것을 유일하게 해내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기술주, 성장주 쪽 기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차트 보면서 살짝 얘기를 네네. 해드리면, 자, 저희가 8월, 9월 달이 수익률이 좀 안 좋은 달이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좀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달이 정말 예상보다 훨씬 세요. 보시면 나스닥이 주봉으로 보시면은 볼린저 상단 찍고 3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더 빠질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8, 9월 달이 안 좋다고 생각했으면. 네. 게다가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잖아요. 7월 말에. 근데도 저거 보시면 3주 빠지고 2주 연속으로 반등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세다라는 얘기죠. 네.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 반도체 지수로 한번 볼까요? 더 많이 올랐고 조정이 있지만 또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반도체 업종이 이 생산성 향상을 리드를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엔비디아겠죠. 예. 워낙 반도체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엔비디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9월 달도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네. 조정이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의 회복 사이클 중에서 가장 먼저 리드를 할 것이 반도체 업종이다. AI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네네. 시기인데 참 어떻게 보면 자꾸 다른 걸 찾지 마시고 잘 오르는 종목을 지금은 투자를 계속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지 마시고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나스닥과 나스닥 100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ETF들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적어도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까지는 가장 먼저 올라갈 것 같다. 자, 그리고 나서 사이클을 좀 길게 보신다면 네.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경기 민감주 들어가셔도 안 늦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렇게 보기엔 너무 템포가 빠르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너무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예. 지금 힘드신 거니까 경기 민감주에 너무 빨리 들어가시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벌써 올려주셨네요. 네. 저희는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는 쪽이 반도체와 AI 네네. 또 AI와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이게 사이클이 옛날에는 모바일 인터넷 들어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연결되고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네. 애플을 보시면은 2009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엄청난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AI 사이클은 인프라 깔리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깔립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뭘 하냐면 요즘에 여기저기다가 바이오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바이오. 네, 엔비디아가. 예.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에도 투자를 합니다. 네. 뭘 하냐면 바이오가 보시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허.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인프라 까는 것과 소프트웨어의 활용의 그 기간이 빠르고 수익이 많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또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 여유가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투자도 잘할 수 있고 또 현금이 많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또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 모습이 자꾸 재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어도비, 오토데스크 저런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에요. AI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고 밑에 이제 브로드캄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SK 하이닉스가 네. 올라오고요. 또 다른 기업들을 보시면은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은 인텔, 뭐 ASML, 또 AMD 좀 넘겨주시면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이건 이제 후공정 쪽. 예. 그래서 지금 우선 어쨌든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AI를. 그리고 나면 이제 소프트웨어 연결될 건데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일으킬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또 대형 기술주가 하는 역할들이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저 또 내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으로 나오고 있을 이런 여러 가지 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큰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2,583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92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네요. 지금 77,7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0.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4만 1,000원. SK하이닉스가 0.8%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123,3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 포스코홀딩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SDI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0만 7,000원이고 LG화학은 0.8% 올라갈 걸로 보이죠. 호가에서 59만 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퓨처엠은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가 약보합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1만 2,000원. 에코프로 0.5%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08만 5,000원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 DX 보합 예상되고 LNF가 1% 상승이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는 21만 3,500원입니다. HLB가 1% 상승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4,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SM은 상승 예상되고 펄어비스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사실 간밤 뉴욕 증시 좀 소폭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네요. 네. 예. 아마 우리 SBS 비즈 시청자분들 우리 수요일 날 출연하시는 우리 유동원 본부장의 이렇게 매주 일주일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전하는 말씀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진짜 뚝심의 사나이. 근데 또 다 근거가 있으시니까.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사실 미국 같으면 아까 이제 우리가 자막 처리도 되고 소개도 하셨습니다만 골드만삭스가 네.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또 낮췄다고 합니다만 워낙에 그 대형 IB들이나 증권사 심지어 헤지펀드 같은 데서도 전략가 내지는 또 이렇게
말빨 센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 국내는 제한적인데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전략가를 할 것 같으면 이제 유동훈 본부장님도 큰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인데 이제 저 사람들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클 윌슨은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조심하자는 사람이고 네. 반면에 이제 그 대척점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JP 모건의 콜라노비치는 2020년, 21년 그 코로나 덮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콜을 해서 정확하게 맞췄다가 네. 작년부터 이렇게 했다 오히려 마이클 윌슨 이상으로 하방을 외치는 중에 올해는 좀 난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또 강하게 또 주장을 합니다. 네. 이거 고금리가 오래 갈 거고 네. AI 거품이 또 이렇게 좀 거치면은 6개월 내지 12개월 이내 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우리 국내 전략가이신 또 유 본부장께서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저희는 오히려 음. 그 경기 침체의 가능성보다도 다각면적으로 너무나 과잉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과잉 투자. 네,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뭐 JP 모건이 그 AI 거품이 거치면 큰일 난다. 예, 맞아요. 만약에 AI의 거품이라면 저희는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품이 되려면은 엄청난 투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인프라를 까는데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는 거죠, 먼저. 그리고 나서 그게 생산성과 연결이 안 되면 이제 폭락장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전략을 짤 때 있어서 너무 빠르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큰일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이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아. 예, 왜냐하면 경제는 원래 성장하는 거고 예. 사람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거고 어허. 원래는 이게 그 뭐 자연적인 현상이죠. 예, 올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원래.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르게 만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어떤 큰 잘못된 투자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과잉 투자가 일어나면 그거의 후유증으로서 엄청난 큰 위기가 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요 GDP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는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 제가 거의 뭐 30년 가까이 분석을 하면서 들여다보는 거는 어떤 때에 어떤 큰 위기가 오냐면 왼쪽을 보시면은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GDP 성장률이 3.1%의 트렌드 라인이었어요. 네. 이건 과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과한 성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많은 투자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투자가 일어났다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기업들의 매출 대비해서 얼마의 비중을 투자에 썼느냐, 예, 설비 투자에 썼느냐. 네. 예, 그게 이때 시대는 거의 뭐 많이 올라갔었을 때 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10년 가까이 평균은 8, 9%예요. 그만큼 이제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과잉 투자가 일어나면 당연히 생산성이 안 올라가죠. 생산성이 안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거품인 거고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3%대의 성장을 계속 해오다가 금융위기가 빵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선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2%대의 성장으로서 꾸준히 가죠. 진짜 기아 변속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면서 보시면 2009년부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네. 정말 미국 시장 정말 투자하기 편한 시대였거든요. 이때 빌황 같으신 분이 엄청난 돈을 버셨죠. 예.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간. 그래서 신생 그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자들이 만들어졌던 시대. 그죠? 이때가 애플 나오고 아마존 나오고 구글 나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생산성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과잉 투자가 잘 안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기 끝에 보시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살짝 위로 가는 모습이 나왔죠. 2018년부터 트렌드보다 2020년. 살짝 위로.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땅 터지면서 아하. 확 빠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1%토는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저희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켜보는 그 대출 증가율 추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너무 과한 성장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네. 그러면은 주식 수익률은 굉장히 급격하게 확 튀었다가
엄청나게 어려운 기간을 길게 경험하기 때문에 예.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고드만삭스가 지금 시장을 훨씬 더 잘 보고 네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마이크 윌슨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모겐스탠리 일을 해봐서 알지만 그쪽은 한 사람의 시각만 나오지 않아요. 최근에 모겐스탠리에 그렇죠. 나오는 시각은 예. 뭐냐면 연말까지 전 고점을 뚫을 거다. S&P 500 그런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최근에 또 톤이 바뀌었고요. 네. 근데 이제 JP 몰건은 꾸준히 요즘에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심지어 그 CEO 다이먼까지. 네. 네. 자, 근데 이번 이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났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서 금리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사우디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요.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거다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뉴욕 증시, 이제 나스닥도 소폭 하락했고 뭐 큰 폭의 떨어짐은 아니었고요. 좀 소폭 내림세였습니다. 경계성 매물들이 좀 출회될 수 있는 분위기고 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서도 뭐 초전도체라든지 로봇 관련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 양상이었고 오늘 호가로 보더라도 국내 증시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보합권 움직임이 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였죠. 양시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2,577포인트, 코스닥 강보합 924포인트입니다.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입니다. 78,8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535,000원. SK하이닉스가 지금 약보합이네요. 119,1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떨어집니다. 735,000원. 포스코홀딩스도 약보합권입니다. 596,000원. 삼성 SDI가 0.6% 하락합니다. 612,000원이고요. LG화학은 0.3%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5% 떨어지고요. 현대차가 소폭 내림세로 186,000원, 포스코퓨처엠은 올라갑니다. 457,000원,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1% 넘게 올라가네요. 오늘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또 꾸준하게 올랐던 반도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반도체 쪽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올라갑니다. 313,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7%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현재 11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헬스케어가 보합이고요. 포스코 DX가 0.8%, 1% 올라갑니다. 58,800원. LNF가 0.4%, 0.7% 올라갑니다. 2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가 0.8% 하락합니다. 28,050원. JYP 엔터테인먼트 강보합권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2% 떨어집니다. SM이 1.5% 올라가네요. 펄어비스 2% 약세. 아무래도 유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신재생 쪽이라든지 또 전기차 관련 쪽, 2차 전지 쪽으로는 다시 한번 또 좋은 재료로 좀 인식이 될 수 있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때라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9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8억 원, 5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매수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전기전자, 유통 그리고 운수장비, 금융 섹터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올라가는 섹터는 화학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화학 섹터 내에서는 석유주라든지 정유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흥구석유가 18%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극동유화도 3% 강세고요. GS도 4% 올라가고요. S올도 2.3% 강세입니다. 유가 급등에 따라 뭐 정유주라든지 또 석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화학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확인해 보시다시피 뭐 SH에너지화학, 극동유화, 또 SKC, S올, 금양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1원 90전 상승한 1,33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환율 자체는 1,330원 초중반에서 좀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네. 재밌는 거는 지금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인민은행의 위안화 고시 환율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뭐 한 900핍 넘게 네네. 그런 식으로 확 낮춰서 고시를 했는데 별 영향을 안 받았고 지금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도 아까 한 1시간 된 것 같은데요. 일본 재무성의 재무관이 이런 식으로 엔화 약세 계속되면 뭐 BOJ 입장에서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 일종의 구두 개입이죠. 네네네. 구두 개입인데 그렇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 확 밀리면서 그 구두 개입에 반응을 하는가 했는데 그냥 원위치를 해버리네요. 그러니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나 BOJ 쪽에서는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에 좀 제동을 걸고 싶어 하는데 예. 시장이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는 모습이고 우리는 지금 뭐 한 34원, 1334원, 35원 요 레벨에서도 자꾸 딜러들이 그러던데요. 뭐 자꾸 이렇게 때려보니까 잘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단은 외환시장에서는 그거 같아요. 좀 천천히 가자는 네네. 신호는 나왔고 예.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틀고 싶지는 않고 그냥 속도는 한번 조절하되 그다음 계속 살펴보겠다. 뭐 이런 모습 같네요. 환율은. 앞서 저희 또 그 주요 IB들 그 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 있었잖아요. 네. 예. 그걸 다 연결시켜서 좀 얘기해 예, 예. 볼게요. 네. 그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의 대표적인 펀드 매니저들 대부분 다 지금 미국의 10년 장기 국채에 있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장기 국채 매수.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미국의 헤지펀드나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지금 10년 국채에 있어서 쇼트를 때리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시각이 이렇다 보니까 엇갈리네요. 당연히 달러 지수도 예.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달러 지수는 약세로 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변한다 그러면은 이제 달러의 약세가 시작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원화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강세로 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이런 신흥국 같은 경우에 환율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더 변동성이 심한 거죠. 그래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피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보시면은 저희는 어쨌든 미국의 경기 침체 아까 그 제이미 다이먼이나 JP 모건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네. 보시면 JP 모건 실적 보셨죠? JP 모건 실적? 예, 2, 4분기 실적 정말 엄청 좋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탁 튀었거든요. 근데 아니 은행이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러니하네요. 이 분은 지금 얼마나 수익을 많이 누리고 있냐면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은행을 인수를 했죠. 그랬죠. 예, 원래 한도는 전 미국의 예금의 1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한 은행이 지금 14%입니다. JP 모건 혼자. 예, 혼자서. 네. 그러니까 자꾸 인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는 게 모든 산업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건 아까 전 테이블을 올려주시면은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이 전 테이블 보시면은 네. 이자. 자, 보시면은 기준금리 파란색이에요. 예. 엄청나게 올렸죠.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빨간색 보시면 왜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빠져요. 저게 뭐죠? 왜 그런 빨간색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돼 있는데 net interest payment입니다. 인터넷망 지급금이 아니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왜 저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자 넷 인터넷으로 보셨나? 네. 이자 net interest를. 이자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 기업 넷 인터넷이면 인터넷에다가 네트가 망이네. 약간 번역기 돌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자 비용입니다. 코미디인데요. 이자 비용이
떨어졌어요. 네. 왜 저럴까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이자 수익이 더 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자 비용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떨어진 거죠.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연방기금금리 그동안 쭉 올라온 거는 파란 선은 이해가 됐고 네. 지금 미국 기업의 순이자 비용, 네. 조금 그 순이자 비용이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 번만. 자, 기업은 네, 장사를 해서 장사를 해서. 네, 그죠? 수익을 벌어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걸 예금으로 두거나 현금으로 두죠. 네. 근데 그 현금의 금리가 올라가면 어. 이자 이익이 늘죠. 예. 반대로 회사는 운영을 하려 보면 돈을 빌려야 되죠. 어허. 예. 그래서 부채를 일으킵니다. 예. 네.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늘죠. 늘죠. 그래서 양쪽이 다 느는데 네. 부채가 훨씬 많으면 비용은 늘겠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의 큰 기업들은 오히려 현금이 더 많다. 그러니까 미국 그렇다. 기업들 현금 보유량이 꽤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인 회사가 많아요. 아하. 아, 예. 뭐 애플을 보고 계시면은 예. 도대체 어디서 돈이 저렇게 많아서 글쎄. 맨날 주식 사 모으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로 은행들도 작은 은행들은 파산을 하는데 네. 그 금리의 차이 때문에 파산을 하는데 JP 모건은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형 기업들과 또 개인들과 또 은행들이 오히려 수익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보여준 게 연체율 차트인데요. 네. 자, 연체율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 비교를 많이 하죠.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가계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왜 그랬냐면 전체적인 연체율 보시면은 녹색 선입니다. 예. 녹색 선이 박스를 보시면은 내려가거나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예. 그러고 나중에는 확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왔어요. 전체 연체율이. 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은 똑같이 카드와 개인들의 연체율은 올라가요. 근데 95년보다 낮아요, 아직까지. 예. 여기에 전체 연체율을 보시면 너무나 낮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나오고 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 투자 부적격 채권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연체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저희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 혹시나 예. 미국에서 또 실수를 해서 예. 옛날처럼 너무 과잉 투자가 들어갈까 봐. 미국에. 그래서 아까 네. 말씀하신 이제 예. 거품이 예. 생길까 봐. 예. 근데 이거는 예. 만약 그 거품이 생기면은요. 예. 모든 증시가 다 올라요. 아. 예. 중국도 그랬고 네네네. 예, 미국도 그럴 거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경기 민감주 다 사야죠. 그럼 이제 먼저 엄청나게 상승장이 오고 그게 과잉이었으면 터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다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터질 거다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예전에 S&P 500 내에서 그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자꾸 고민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과잉 투자가 일어날까 봐 자꾸 고민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제 포트폴리오를 예. 지금은 선택 집중을 해서 성장주, 대형주 이런 위주로 만들어놨는데 만약 경기가 완전히 확 화랑이 돼버린다. 네. 그러면 중소형주 사야 되고 어. 그리고 다각화시켜야 되죠. 예. 뭐 경기 그것을 해야 될 때는 가치주도 많이 실어야 되거든요. 네네. 네. 안 올랐던 주식들을. 그래서 그 타이밍을 지금 저희는 잡고 있는 거지. 갑자기 경기 침체로 확 넘어간다. 이렇게 저희는 보이지 않고요. 그것을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틀란트 연은의 그 GDP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저희는 오히려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아틀란트 연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지난 2, 4분기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2, 4분기.
2, 4분기에 GDP 성장률이 2.1%가 그 나왔어요. 정도 네네. 나왔었죠. 예. 근데 미 연준은 계속 막 1%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것을 두려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보시면은 2.1%가 나왔어요. 훨씬 높은 거죠. 네. 근데 2.1%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성장이에요. 그 정도 숫자가 나오면 저희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분기 전망치가 5.6이에요. 예. 너무 높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세인트루이스 쪽의 전망치는 0.5입니다.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틀란트 연은의 GDP 나오는 지금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검증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딱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5.6%가 나왔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증시가 그냥 위로 완전히 튑니다. 근데 그것도 모든 종목들이 다 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딱 2%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이 아주 안정적이다. 그럼 골디락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과잉이나 아니면 골디락스나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침체? 벌써 침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노동시장이 쿨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고용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실업률이 3.8%로 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 4%, 4.5%까지 가면 이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최근 10년 동안에 GDP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노동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고용시장보다는 생산성이라. 그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경제 성장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5.6%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2%대의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분기 숫자를 저희는 계속 주시를 할 건데 네. 그걸 좀 알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걸 알려면은 개별 기업들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예. 네, 개별 기업들을 들여다봐도 아주 정확하게 답은 없어요. 이런 건 있습니다. PC가 좀 돌았으나? 뭐 근데 핸셋은 아직 안 돌아서는 거.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과잉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돌았을 것 같아.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종목을 확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PC 쪽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본다든지 예. 나중에는 이제 핸셋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을 또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포트를 전환해 나가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만 우리가 좋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빨리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포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네네. 그게 벌써 지난 9개월, 8개월이 지난 거고 계속 그게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본부장님 설명 들으면서 참 재밌는 게 애틀란타 연준이 GDP 나오러 갔다가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지금 5.6%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틀란타 연준의 총재가 라파엘 보스티크 흑인 출신이겠죠. 네. 그분은 또 이 와중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또 최근에 내년 한 5, 6월 빠르면 금리 인하 들어간다고. 네. 저 GDP를 보여주는 애틀란타 연준의 총재께서는 또 이 와중에 내년에쯤에는 또 금리 인하 들어간다. 참 어렵습니다. 네, 투자하기 헷갈리실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